안녕하세요.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지금은 그쳤는데요. 어제도 비가 오고 또 미세먼지가 계속 불어오고 있고요. 이럴 때는 좀 우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울한 날에는 오히려 좀 밝은 음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미국 고위급 회담이 취소가 된 거는 북한이 취소시킨 거였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강경화 장관도 국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북한이 미국 국무부 쪽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 서로 일정이 바쁘니 미국 고위급 회담 연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북한 쪽에서 미국 국무부 쪽에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 북한 쪽에서 먼저 취소를 요청했다 하더라.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국회에서. 그리고 CNN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 국무부 당국자를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북한이 6일날 전화해서 국무부 쪽에 전화해서 연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CNN 뉴스도. 그러니까 북한이 취소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럼 북한이 왜 취소했느냐, 미국 고위급 회담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보통 북한이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했다, 미국 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안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당연한 분석이죠. 당연한 분석인데 핵심을 찌르는 분석은 아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미국 고위급 회담을 취소시킨 그 핵심적인 이유, 김정은의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진짜 이유, 그것이 뭘까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일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서쪽, 약간 동중국해 쪽에서 지금까지 미국하고 일본이 연합훈련으로 했던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훈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훈련이, 그것도 해병대 상륙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틴솔드라고 하는, 아마도 그 훈련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아마도 그 훈련에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너네 전시태세 준비해라. 그리고 군사훈련 받아라. 전시태세 준비. 그게 한 2, 3일 전에 나왔던 뉴스였고, 어제 나왔던 뉴스는 뭐냐면은 전시 식량, 군수 식량, 전시 군수 식량을 징발했다 그럽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다 그래요. 김정은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그 상륙훈련, 해병대 상륙훈련.
이런 기본적인 동북아 상황이 있고요. 그 6일날 북한이 미국 국무부 쪽에 전화해서 미국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알려왔을 때, 그때 북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경 공항에 그 김영철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 그 여자 김영철하고 최선희가 북한에 가려면은, 아니 미국에 가려면은 먼저 북경에 갔다가 북경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두 사람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그 비행기 티켓이 6일날 그 중간선거 당일날 그날 취소가 됐다가 다시 그 취소한 걸 번복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그래요. 김영철하고 최선희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다 번복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그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취소했다 번복했다가 다시 취소. 이거를 김영철이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영철이 자기 판단으로 취소했다 번복했다가 다시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영철이 자기 판단으로? 만약에 김영철이 취소했다 번복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김정은이가 들었다 봐요. 그런 보고를 받았다 봐요.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김정은이 당장에 김영철 보고 김영철 불러서 한 소리 했겠죠. 야, 너 정신 있냐? 정신 없어? 왜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번복했다 다시 취소하고 그래? 일하려면 똑바로 해. 이렇게 한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은이 김영철한테. 자, 취소했다 번복했다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김정은밖에 못하는 거예요. 독재자밖에.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독재자밖에는 그렇게 안 하죠. 일반 장관들이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보통 부하들이 일을 할 때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다가 욕먹지 않으려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다가 완전히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취소하죠. 마지막에 가서 한번 딱 취소하고 끝내죠. 고민하고 고민했다가 그렇게 취소했다 번복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이런 거는 독재자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독재자들밖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김정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김정은이. 김영철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영철한테. 야, 너 저기 내가 중간선거 지금 대충 미국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미국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선방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미국 고위급 회담 너 가지 마. 이랬다가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이 취소했겠죠. 그 티켓을. 그랬다가 김정은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뭐 약속을 했는데 고위급 회담인데 그것도 폼페이하고 김영철하고 최고위급 회담인데 약속을 했으면 가야지. 야, 영철아 다시 가라. 이랬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아니야 가지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 김영철도 그 독재자 밑에서 그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 가는 당일날 북경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일날 자기 보스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니까 김영철도 막 그 밑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 나겠습니까? 김영철도 참 그 독재자 밑에서는 그 아무리 자기 권력이 세도 그렇게 그거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지금 김정은이 머리가 상당히 아픈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니. 트럼프 미국 중간 선거 그 결과를 보니 김정은이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겁니다. 지금. 그게 그 미국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본질적인 이유다. 그 본질적 이유가 뭐냐? 김정은이 지 운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 운명을 지 본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지 운명을 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 고위급 회담을 지금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며칠 된 뉴스인데 한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온 지. 매티스 장관이 그 기자가 물었어요. 매티스 장관한테. 당신 남북 군사 합의 9.19 평양 합의 때 만들어진 남북 군사 합의 이거를 지지합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매티스 장관이 Yes, 지지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에이브람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임하고 빈센트 브룩스는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 전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도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남북 군사 합의 지지하냐 물어보니까 빈센트 브룩스도 지지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습니다만은 남북 군사 합의가 서로 맺어졌을 때 폼페이오가 강경화한테 전화해서 막 거의 욕하다시피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네 정신 있냐? 너네 뭔 생각으로 남북 군사 합의 맺어서 최전방 지역에 방어력을 그렇게 다 허물어 놓냐? 너네 정신 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네 정신 있냐고 거의 욕하다시피 정말 화를 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전화해서. 근데 왜 빈센트 브룩스하고 매티스는 남북 군사 합의를 지지하냐고 물어봤을 때 지지한다고 대답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냥 그것이 단순히 아니 나 지지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시끄러워지잖아요. 한국하고 미국 간에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렇게 대답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빈센트 브룩스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빈센트 브룩스도 매티스도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두 사람 다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를 지지한다고. 이건 분명히 어떤 합의가 된 어떤 목표를 향한 합의가 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빈센트 브룩스하고 매티스는 왜 그렇게 남북 군사 합의를 지지한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도 뭐 자세한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짐작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송영무 씨가 전 국방장관 송영무 씨가 다 잘못했는데 100가지 일이 있다면 그 중에 99가지는 다 잘못했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송영무 씨가 다 잘못했는데 하나 잘한 게 있다면은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송영무 씨가. 한국이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그 얘기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은 지난 국감 때 국회 국정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물어봤는지 하여튼 어떤 의원이 물어봤어요. 국방부 그 관계자한테 SM-3 요격 미사일 도입하는 거 맞냐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SM-3 요격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면은 사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사일인데 사드는 고고도 중에서 저고도가 아니라 고고도, 저고도는 보통 팩3가 요격을 하고요. 팩3가 뭐 LSAM이나 MSAM 이런 것들이 요격을 하고 고고도는 사드가 요격을 해요. 사드는 고고도 중에서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 고고도 중에서 종말 단계, 여기가 한 100km에서 200km 그 사이라 그럽니다. 고고도 중에서 종말로 내려오는 요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이 사드예요. SM-3는 고고도 더 높은 데서, 고고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SM-3거든요. 또 SM-3가 고고도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탄도미사일이 처음에 발사돼서 막 그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가 속도가 제일 느리거든요. 탄도미사일이. 요걸 또 요격을 할 수 있어요. 사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미사일이 SM-3하고 사드였거든요. 그 중에서 사드는 이미 도입했고 부대 하나를 도입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하는 거는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SM-3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지스함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드는 전방을 향해서 120도 각도, 전방을 향해서만 120도 전방에서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사드는 SM-3 요격 미사일은 그 360도 전방향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지스함에 설치된 그 레이더가 전방향으로 볼 수 있는 레이더이기 때문에 전방향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혹시 그 SLBM이라 그러잖아요. SLBM 맞나? 네, SLBM.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것도 이제는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SM-3 미사일이 빨리 설치돼야 되는데 이제 도입한다고 하니 빨리 설치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20km 그리고 40km 안쪽에 비행기를 날리지 못하게, 정찰기도 날리지 못하게 그런 군사 합의를 맺었지만 대신에 우리가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 아마도 미국 정부하고 이런 합의를 맺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매티스하고 빈센트 브룩스가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 남북 군사 합의 지지 동의해 줄게.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게. 이런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짐작입니다. 자, 왜냐면은 SM-3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은 미국하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남북 군사 동맹이 맺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다면은 만약에 SM-3 미사일을 정말 도입 결정한 게 맞다면은 그러니까 남북 군사 동맹이라 그랬나 내가? 한미 군사 동맹 아이고 SM-3 미사일을 도입한 게 맞다면은 한미 군사 동맹이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속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이 굉장히 약화될 수는 있어도 아주 갈라서지는 못하게 된 거다. SM-3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SM-3 미사일을 도입하면은 그것이 미국의 이지스함, 한국 이지스함의 그 SM-3 미사일이 이제 그 장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이지스함의 레이더하고 그 통신하고 미국 이지스함의 레이더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아마 일본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미국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중국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이것이 미국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그거를 추적하고 요격하고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SM-3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이 남북 군사 합의가 굉장히 못 믿었지만 한국이 SM-3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이해해 주는 쪽으로 할게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브룩스하고 매티스가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 국방력이 전방 지역에 대한 재래 군사력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예전보다는 좀 상당히 좋아진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전방 지역에 대한 재래 군사력 그거는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그 상태에서 SM-3 미사일을 도입해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전방 지역에 대한 방어력은 다 무너뜨리고 대신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조금 더 키워놓겠다. 옳은 생각은 아니죠. 옳은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략 이런 겁니다. 대략 김정은이 만약에 남침을 일으킬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서울이 북한의 재래 군사력에 의해서 먹히는 위험에 놓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SM-3 미사일 도입이 완전히 확정된 게 맞다면은 그리고 김정은이 만약에 남침을 한다면은 그 남침할 시점에 SM-3가 완전히 도입이 돼서 한국 이지스함의 배치가 끝난 상태라면은 대략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한반도에 어떤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상원에선 이겼지만 하원에선 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가 국내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력은 좀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원이 국내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예산도 결정을 하니까요. 하원이.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제 첫 번째 임기 후반기에는 2019년, 2020년 이 후반기에는 미국의 국내 정치보다는, 국내 정책보다는 대외 정책에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국 문제, 대북한 문제, 대이란 문제,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트럼프는 요 세 개에.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은 계속 밀어붙일 거고요.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이란도 마찬가지로 밀어붙일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트럼프가 얘기했죠. 경제 제재는 계속 이어간다고. 우리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트럼프가 시간 싸움에 의해서 북한 문제를 결정 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간 싸움이냐면은 중국하고 북한 요 두 개 나라를 트럼프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먼저 굴복시켜야 되느냐, 요 시간 싸움에 의해서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먼저 무너지느냐, 북한이 먼저 무너지느냐, 요건데 요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트럼프가 중국을 먼저 손대느냐, 북한을 먼저 손대느냐. 중국을 손댄다는 거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몰아내는 거, 요걸 의미하고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압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남중국해 바위섬에다가 중국이 자기네 군사기지 비행기 활주로 이렇게 닦아놓고 요 남사분도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국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 그걸 먼저 시도할 것이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요걸 먼저 할 것이냐, 요건데, 그 시간 싸움에 의해서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 것이냐, 그 시간 싸움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결단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아마 북한을 먼저 결정 내는 쪽으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무너뜨려서 힘을 빼놓고, 그래서 북한 문제에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북한의 밀무역,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 환적 선박들, 이것들을 실제로 군사적으로 납포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조만간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말려 죽이려는 그런 작전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상원은 이겼으니까 미국 대법관을 임명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대법관을 교체가 아니라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일은 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진보 좌파 성향의 대법관 중에 2명이 80대입니다. 80대. 요 2명을 조만간에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원을 요번에 이겼으니까, 확실하게 이겼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 며칠 전에 루스 베이더라고 하는 여자 대법관이 있어요. 진보 좌파 성향. 지금 85살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이제 곧 물러나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3개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85살인데. 아마 조만간에 트럼프가 또 한 번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이 됩니다. 6명. 기존에는 5대 4였는데 보수 5, 좌파 성향 4였는데 그것이 이제 6대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하여튼 2019년, 2020년 요 사이에 한반도에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리고 뜨거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